그 김준기라고 지금은 DB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동부그룹. 동부그룹. 이 사람이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했어요. 2심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죄질은 나쁘나 고령이고 피해자들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낸. 이 강제추행 할 때도 고령이었거든요. 70이 넘었었는데 강제추행하고 할 때는 고령인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코코메디가 발견돼요. 그래서 좀 참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거 말고도 뭐 최근에 무슨 뭐 배임 뭐 해가지고 막 몇 천억 대의 손해를 입혀도 집행유예로 막 풀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그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뭐 관련한 부분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갖고 답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답이 뻔하지 뭐 상권 분립의 국가에서 그거를 청와대가 답을 뭐라고 합니까? 저 새끼들이 판결 족같이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겠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심지어 오죽했으면 진중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당시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보다 센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우리나라 역대급 판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역대급 판결이죠. 우리 방송 같은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지. 근데 일반인들은 진짜로 조국 내가 뭘 조작하고 그런 줄 알아요. 법률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조작. 사실은 검찰은 표창장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것마저도 법원이 판단하면서 어쨌건 징역 4년을 때렸는데 이런 사람들,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어마어마한 게 나와도 뭐 징역 뭐 1년에 집행유예 뭐 어쩌고저쩌고 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경찰이요 인터폴에까지 수배를 내릴 정도까지 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잡고 보니까 나는 이 잡았던 경찰들이 허탈할 것 같아요. 집행유예 나오고 노령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정경심 내가 볼 땐 표창장 위조 안 했어요. 판결문에 아무리 봐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어. 증거 우선주의 없는데 그냥 판사가 생각해서 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거고 다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로 판결하는 저는 2심이 올라가면은 변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에 45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할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던 거고 역대급 판결이다. 판결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나는 조국 문재인 싫어라고 그냥 똥 싸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재판부가 막 인사이동이 있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2월 달에 원래 그래요. 2월 달이. 근데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가 하나 딱 거슬려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조국 사법남용 재판부 유임에 판사들 위헌적 특별재판부다라고 이렇게 지금 법원에 인사이동을 놓고 뭐 조국 내 재판에서는 뭐 조국 니한테 잘해줄 것 같은 뭐 유미리 판사 같은 사람들이 유임됐고 왜 이 사람은 안 바꾸고 몇 년 지났는데도 왜 안 바꾸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거 보고 놀랍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재판부에 관련해 가지고 이놈들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저 판사는 조국한테 잘 해줄 거야. 저 판사는 조국한테 못 해줄 거야. 이 인사이동 3년 지났는데 4년 지났는데 왜 안 받고 또 왜 받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의 사법부가 친문재인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 해.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바뀐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지금 네. 그 임정엽이네 뭐네 이런 거 말고 2020년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2월 24일이더라고. 정경심 1심 재판부 전원 교체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 전원 교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송인권 부장판사라고 있었어. 중앙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간 사람이야. 송인권 판사는 임정엽 등에 비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어. 그때 송인권 판사는 검사들이 개진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 재판부가 바뀐 이후 24일 날 바뀐 이후에 임정엽이 그 재판부가 그냥 똥 싸지르고 1심 재판 끝내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야기 안 했던 놈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임정엽 뭐 권성수 뭐 이런 재판부보다 송인권이 훨씬 더 재판을 냈다면 정경심한테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하던 놈들이 조국 장관 관련한 직접 사건 있잖아요. 여기 재판부가 안 바뀐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야. 말이 돼? 전 사실 이 기사의 전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의 전제는 뭐냐면요.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치 않다는 걸 전제로 한 기사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드디어 언론들조차 사법부에 대해서 헐뜯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법관과 법관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신호입니다. 이 기사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무슨 중요 사건에 어떤 판사가 배당이 됐다면요, 칭찬 일색이에요. 법리에 밝고 온화하며 재판을 부드럽게 잘 끌어간다는 중평이 있다. 이런 기사만 볼 수 있지, 이 판사는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런 기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님 판결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판결들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기레기들도 사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판사한테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판사라고 하더라도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정말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중동이 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토를 다느냐, 이 사고 하에서는 이런 글이 쓰여질 수가 그렇죠. 없죠. 예. 사법부의 판단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 헐뜯기 시작한 거예요.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법원 내부에서 사실상 위헌적인 특별재판보다는 말을 했다는 거는 어떤 판사들 어떤 판사를 뒤통수 친 거예요. 너네들 저 친정부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검찰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비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윤석열의 공이죠. 완전 윤석열의 공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그 힘을 잃었듯이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거든요. 진짜 더 많은 탄핵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법부에 대한 의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솔직히. 이 기사 자체가 정경심 교수님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 어딘 반포도 택도 없는 소리인데, 제가 그 판결문 다 읽잖아 뭐써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이런 기사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들 내부의 카르텔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다,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점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기사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세월호도 그렇거든요. 당시에 박근혜 때 재판부가 해경 지휘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결을 해요. 그러면서도 1, 2, 3 정장한테만 징역을 때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월호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김경일 1, 2, 3 정장밖에 없어요. 공무원 중에는.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또 이 재판부 새끼들이 김석균한테 무죄를 때리는 거예요. 같은 사법부였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해경 지휘부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영역 범위가 아니었단 말이야. 재판하는 건 김경일에 대한 재판이면. 그래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부는 김석균한테 무죄다라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해서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이제는 배심원제 도입할 때가 됐어요. 전면 배심원제 도입할 때가 됐어요. 판사 새끼 하나 성향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면 됩니까? 만약에 배심원이 있었다면 정경심 재판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쯤은 다 자기 새끼들 그런 인턴 증명서 발급 받아본 본인이거나 젊은 층이라면 부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어떻게 뭐 좀 세게 나가서 벌금형 뭐 몇 개 때리는 정도지 법정 구속을 해요? 완전히 골 때린 새끼들이 이게. 그러니까 판사란 놈들이 어떤 새끼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지역에서 검사 새끼 만나가지고 술 처먹고 검사만 눈사람 갈 줄 아세요, 여러분?
검사만 검사로 간다고 착각하지 마. 검사만 가는 거 아니었어요? 검사로군요. 저번에 예전에 박근혜 때 어떤 판사 새끼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고 난리더라. 그 판사 새끼들은 스폰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하철에서 막 몰카 찍고 지랄 이런 걸. 아 제주도 있네. 그때 당시에 그런 여론이 있었죠. 그래도 참 훌륭한 판사님이다. 자기 돈으로 사 먹고 이런 정말 그런 여론이 있을 그 정도로. 제주도는 검사야. 제주도는 검사였어요. 네. 아, 그분이 김수차 공딸. 그 베이비 오일의 새로운 용도를 알려주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판사 가는 걸 다 옳다였거든요. 저도 1인슈 하면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판사가 하는 말이 다 맞지 판사를 뭐라 하면 돼! 그렇게 가거든요. 걔한테 박근혜 판결문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그렇게 그러네. 예, 진짜 그런다니까요. 박근혜 판결문 주면 딱이네. 오이 판사님이시. 우리 판사님이 결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나 그럼 모르는 분들은 언론이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의 세뇌로. 저 얼마 전에 끝났던 나라라 개천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판사들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돈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실수를 하죠?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뭐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나 방금 DB 그 대표 재판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 보석 이야기가 뭐 일부에서 나와요.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된 게 4개월인데 보석은 언제 뭐 시작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구속돼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 또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처럼 2주에 1회 정도 재판을 하면은 4개월 내로 끝내지 못한대요. 2주에 1회면 한 달에 2번이잖아요. 근데 중요 증인, 뭐 증인신문 이런 거 하면은 한 달에 2번이면 2달이면 4번, 4개월이면 한 8번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뭐 신속하게 심리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필승 변호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 같은 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왜냐하면 1심 보통 이제 1심 판결을 하면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에서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다투기 마련인데 1심 판결문 자체가 워낙 총체적 붕괴가 돼 있어요. 정말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판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1심에서 아예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지경이거든요. 그럼 재판 다시 하자. 그러니까 1심을 다시 하자. 1심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똑같은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1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경심 교수님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거든요. 사실 2주라는 그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가지고 재판을 빨리 하자 하는 게 결코 또 정경심 교수님한테 유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예. 사실은 이게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한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억살이하고 있는 건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거의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이상한 판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정권은 우리가 잡고 있는데 사법부의 그 판사 한두 놈만 작심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억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 죄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심원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배심원제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판사들이 법조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딸을 의전원에 입학시킬 생각을 갖고 요거를 인턴을 활동을 했는데 요게 한 5시간밖에 안 한 것을 예를 들면 10시간을 했다고 부풀리면은 징역 2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야, 뭐 저 대한민국 국민들 웬만한 사람들 다 한 걸 가지고 저걸 징역 살아? 심지어 진중권도 인정했다니까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고. 그런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을
판사가 감정이 개입하면 말이지 임정엽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양승태 키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놈이라고요. 일종의 보복 판결을 한 거죠. 진영으로 봐도. 그런 판결 내리게 하지 않으려면 배심원죄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가 맞아져요. 아, 저쪽에서는 조국 내가 뭐 이상한 짓 한 것 같지만 배심원들은 정치적 성향이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보고 배심원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심원제 많이 발달한 나라는 그냥 지정하죠. 이렇게. 무조건 배심원 해야 되는 걸로. 억지로.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뭔지는 몰라.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배심원으로 가면은 일반 눈높이에서 판결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판결은 없었다니까 역대로. 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원이 자기 재산을 축소 신고해가지고 그 선거법 입원해가지고 80만 원 받은 것보다도 이게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없어요. 나올 거 표정적이나 모든 것들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억지로 받게 하는 거고 저는 아까 폰나님 말씀 때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짜 다 5년 6년에 받은 사람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심에서는 진짜 재판을 처음부터 판사님께서 다시 훑어봐서 이것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억울하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개헌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배심제, 참심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헌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의적 판단 이제 사실 솔직하게 변호사들 중에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뭐냐면 그 세월호 그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는 정해져 있던 거다. 왜? 만약에 세월호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 사법농단 판사들 유죄 판결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죄 판결 내리고 사법농단 판사들도 무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판사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인정해 좀 우리가 곤란해 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일부 못된 변호사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변호사도 안 친합니다.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변호사는 아니죠? 뭐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어디 감히. 아무튼 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견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숙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저는 정말로 그게 안 되면 민주당에서 당장 개헌하고 당장 사법부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정말로 판사 탄핵을 아주 그냥 정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가 오늘 어떤 판결을 했냐면은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요. 코롱 관련. 인보사. 코롱. 이게 웃긴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생명과학 바이오 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와.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책임보다 식약처가 검증 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했대. 야, 그러니까 그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경심 교수님 그 사문서 위조 막 이쪽 부분 이야기할 때 사문서라는 게 위조가 되려면 정말 적극적 기망을 사용해야 되고 그 문서를 딱 보는 사람이 이게 위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거는 사무소 위조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비슷한 논리를 사실 거기다는 써준 거거든요. 야, 놀랍다 진짜. 왜 니들이 왜 속아? 야 잠깐만 있어봐. 문서를 봤더니 니들이 왜 속았냐? 이거는 속이긴 속였는데 속은 니들이 나빠 이거거든요. 딱 그 말이 속은 니들이 더 나빠. 그러니까 이건데 그쪽 사건은 저도 좀 내용을 좀 아는 사건이긴 한데 굉장한 판결을 내리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더 잘못했어. 나는 그 인보사 판결에서 코롱 회장이 내려올 건가 했다. 진짜 타겟 클 줄 알았거든요. 코롱이 존폐까지 있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무죄를 내리는 판사의 그게 정말 이렇게 식약처에다가 그게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세포 군주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거를 그런 논리라면 정경심 교수도요.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죠. 만들어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산대 의전은 등이 다 더 잘 보신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잘, 또 저런 것들이네. 진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니 정말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으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상 준 적 있어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인턴 이거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쉽게 확인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안 중요하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 서류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속일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걸렀어야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 지금 그거 딱 그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정경심 교수님 판결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판단도 안 했어요. 인용을 하나도 안 안 중요한 서류였다는데 그 행위가 너무 괘씸하여 법정 구속 징역 4년. 그렇죠. 근데 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주사를 잘못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를 위한 결과를 조작을 했지만 속은 나라가 잘못했다. 이건 뭐 굉장한 판단입니다. 아니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됐으면은 그 유조소를 만들게 해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가 문제 있으니까 빌 게이츠를 버려야겠네. 그런 일이야. 완전만 빌 게이츠를 버려야지. 진짜. 아무튼 대단한 판사들이다 진짜. 임정혁, 권성수, 임선인가? 그 식약처에다 탓한 그 역사 우리나라 식약처에 대한 진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의 본분을 깜빡했는데 그 판사님들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못된 이야기라는 변호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판사님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 진짜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참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잘 몰랐을 때는 그래도 판사분들이 그 아까 어르신처럼 뭐 그렇게 판결한 사람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최소한 뭐 그전에도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 판결 이후에는요 이 새끼 정치적 성향이 좀 심각하네 거의 일배네 또라이네 완전 자본이 위한 놈이네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검사나 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재벌한테 똑같이 내릴 수 있는 죄면 서민한테 똑같이 내려야 되고 정치적 성향으로도 조국 장관 부인한테 똑같이 내릴 판결이면 윤석열 부인한테 똑같이 판결이 내와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사람들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턴 증명서가 어쩌고저쩌고 상장이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정치적 성향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벌금도 안 나올 이야기를 징역 4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놈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자본의 편은 존나게 들어요. 그러면서 국가 기관인 식약처가 잘못했으니까 얘는 무죄. 와 놀랍다 진짜. 식약처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식약처가 잘못했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오죽하니까 막 40만 명이 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서 청와대에 그 청원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하라고. 이런 애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절대 신뢰 못 얻겠다 진짜. 판사들 골 때린다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그 얼마 전에 그게 언제 찍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판사들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처럼 알려주는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늦게 들어갔냐는 훈계조에 재판한 판사들이 최근에도 있었어. 그건 니들이 할 게 아니거든. 그 영역은 공권력의 잘못인 거야. 치안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런 식으로 훈계할 게 못 되는데 그 판사놈들이 사실 역사를 다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에서 2주에 걸쳐서 그 대표적인 친일 독재 부역 판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판사들이 그런 판결 내리지 않았다면 살아있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용 의원이 제가 솜씨림부터 정치에 나왔길래 질문을 했어요.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정치를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서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어서 죽으면 그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친일 판사들 문제가 진짜 이렇게 이쪽에 업을 하다고 관심이 있게 바라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친일 판사들 같은 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해석, 그때 했던 판례가 지금까지 또 영향을 줘요. 지금까지 또 영향을 주고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판결을 했고 어떻게 판단을 해왔는지 그게 기록이 남아서 판결문도 지금도 판결문 찾아보면 가끔 1970년대 무슨 판결에 의하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계속 물론 모든 역사적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지만 정말 재판이라는 건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화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민복기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에서 인상을 받은 게 우리나라 사법부거든요. 심지어 홍진기는 홍석현 아버지인데 서울대 기념관도 있어. 유민 기념관이라고. 자, 그런 나라예요. 핵심은 좀 보고 가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님 뭐 고소했던 김재련이 여성을 위해서 뛴다는 그 김재련이 제국의 위안부 박유화를 칭찬하는 이런 족 같은 나라입니다. 참. 정치적 성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라고 변호사라고 불리는 꼴 난 죽어도 못 본다. 미친 나라죠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년만 집권합시다. 네. 다음은 계속 해야 돼. 계속 집권해야 돼. 그래야 서민들이 살아요.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